자, 11월 21일이고요. 어제는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진행할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파이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수업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어저께 1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부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1단원도 그냥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 페이지는 어제 얘기했고,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원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과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표로 하는 기능에 대한 원리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배경 지식인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을 통칭 파이썬 문법이라고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이야기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이야기를 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적합한 문법이 있어요. 작성 규칙인 거죠. 이 규칙을 이제 파이썬 명령어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규칙들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이에요.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형태를 자료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론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수학에서는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렸을 때 근해 공식이라던가 이런 거 접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공부할 때 다 증명하고 시작했나요? 저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시작했어요. 그쵸? 일단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프로그래밍이 창의력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창의력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세요. 지금 우리가 진행한 이 파이썬 과목을 보통은 대학으로 치면 한 학기 동안 해요. 우리는 한 학기는 보통 3개월이잖아요. 남들 3개월 하는 거 한 달 미만으로 끊어야 돼요.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될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파이썬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이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걸로 당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다른 분야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파이썬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무자동화예요. 엑셀을 자동화한다거나 되게 많이 모여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분류한다거나 메일링 리스트 만든다거나 배치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켜놓기만 하면 정해진 시간에 지가 알아서 동작하는 애를 말해요. 알람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무를 좀 자동화시키는 과정을 꾀할 수 있고요. 데이터, 어제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수집이랑 분석, 크롤링, 통계 분석, 시각화 이런 게 되고, 머신러닝,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머신러닝 들어가서.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D장고나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근데 우리 수업 범주는 아니죠. 우리는 파이썬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가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프로그램, IT 기기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 IT 기기라는 건 결국 하드웨어잖아요. 어저께 얘기했던.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냥 기계만 조립하면 깡통이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체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당장 버스 정류장만 가도 무슨 버스가 어디쯤에 도착해 있다라는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도 죄다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누르는 버튼들도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당장 커피만 사러 가도 키오스크 있으니까. 그 키오스크 거 머신 거 안에 윈도우 깔려 있어요. 키보드 떼내고 터치스크린 붙인 것 뿐이에요. 화면은 웹페이지인데 웹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웹브라우저인데 그냥 풀스크린으로 띄운 것 뿐이에요. 터치스크린 개발은 웹 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하고 용도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돼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 해결 혹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 어저께 메모장에다 막 뭔가 적었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주어지는 명령문의 집합체입니다. 이 명령문의 집합체라고 하는 요 구문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말을 가져왔고요. 어쨌건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인공적인 언어래요.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인공적 언어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하고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옛날부터 이제 쭉 보면은 1세대 언어, 2세대 언어 해서 4세대, 5세대까지 점점 발전을 했어요. 어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또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0하고 1,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초창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진짜 이진수로 짰어요. 사람이 011, 000 뭐 이렇게 했어요, 진짜.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어쨌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의 모음이고 이거를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겠죠. 왜냐면 이건 난이도가 정도가 있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나온 게 2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사람이 쓰는 언어랑 조금 비슷하게 알파벳 기호 형태를 바꾼 거예요. 이걸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사실 얘도 만만치 않아요. 2진수를 16진수로 바꾼 거라서. 16진수는 우리는 0,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잖아요.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 다음이 10이에요. 진짜 숫자가 16개 있는 거예요. 얘도 제정신 아니에요.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단위까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쓰이던 언어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쯤에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유학하던 친구였는데 미국에는 이런 컴퓨터 학원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 들어갈 예정인 친구들이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이런 컴퓨터 학원 수강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멀리 볼 거 없지. 지난 기수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이걸 배운대요. 상당히 의외이기는 했는데요.
뭔가 컴퓨터라는 머신, 기계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틀린 접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난 하고 싶지 않아. 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고급 언어라고 명명이 됩니다. 이 고급이라고 붙은 이유가요. 드디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연어 같은 그런 구성은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래밍은 없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에 수학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구성된 명령어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동의할 수는 없지만. 자,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C라고 불리우는 언어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후 페이지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페이지 나와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수많은 대학들이 C 언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요즘 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의 형태가 4세대예요. 이 고급 언어에서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좀 더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은 별로 와닿지는 않고요. 통칭 객체지향 언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3세대 언어를 절차지향이라고 부릅니다. (4세대) 언어는 뭐 요즘 많이 배우는 자바, C#, 그다음에 뭐 C++도 있을 거고요. 아이폰 만들 때 쓰는 스위프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애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 고.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파이썬하고 많이 해봐야 플러스 SQL 정도? 예,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텐데, 만약에 전문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경력이 쌓이면은 최소 10개 이상은 해요, 보통 개발자들이. 저도 15개 이후부터는 안 세봤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되게 비슷한데, 근데 얘네가 느낌이 다 이거예요. 한자로 1.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금방 넘어가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급 언어,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원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위해 제한된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게 챗 GPT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짜줘 라고 하면 쪼르륵 짜주는 건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챗 GPT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유료예요.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하시려면은 뭔가 개념 설명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셔야지, 뭐 코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망하기 정말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GPT 웬만하면 키지 마세요. 진짜 비추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챗GPT가 제시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그 배경 지식이 아직 충분히 쌓이질 않았어요. 걔가 맞는 말을 100%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검증할 수 있을 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챗GPT가 원래 2020년까지인가? 최신 데이터가 없잖아요. 물론 주말에 챗GPT 그 컨퍼런스 하면서
그 GPT-4에는 2023년 4월까지 데이터가 업데이트됐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유료예요. 그리고 챗GPT 당분간 좀 휘청휘청 할 거예요. 어저께 사장 쫓겨났잖아요. 어저께 챗GPT 사장이 이 사진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느니 마니니 그랬는데 오늘 발표 나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했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걔네 당분간 파업 모드예요. 자, 상세 그림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기계요. 아까 이진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OMR 카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천공 카드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1이고요. 구멍을 안 뚫으면 0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OMR 카드 해석하듯이 읽히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컴퓨터가 동작한다입니다. 이거 구글 검색해서 이제 이미지 가져온 건데 왜 저도 못해요 이거. 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도 컴퓨터는 다 나중에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를 해요. 기계어 형태로 변환돼야만 실행이 가능해요. 모든 프로그램은. 계속 강조하죠. 0하고 1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여기에서 발전된 게 기계어를 알파벳 심벌 형태로 바꾼 거.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명령어고 여기 16진수로 써있어요. 여기도 16진수 기반으로 돼 있고. 이거 옛날 영화에서나 좀 봤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관심이 있어갖고 슈퍼맨 1편, 3편인가?를 되게 초창기 슈퍼맨을 어렵게 구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거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언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수학식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는 보기 편하다. 근데 이 3세대 언어는요, 모든 코드가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돼요.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한 줄 한 줄. 그래서 절차지향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제가 많은 그 대학들이 여기서 말하는 C 언어부터 처음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 모름지기 C 언어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지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C 언어가 그 컴퓨터의 처리 구조, 즉 하드웨어의 구조에 현재로선 가장 근접한 언어예요. 모름지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면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C 언어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면서 지금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난이도로만 봤을 때 가장 쉬운 거라고 하면은 파이썬일 거예요. 이 파이썬은 그 생산성, 빠르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빠르게 증가를 했죠. 자. 배우기 쉽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리로의 접근을 차단해버리면 돼요. 가령 이런 거죠. 0하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면 처음에 우리가 숫자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0이라는 숫자가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게 끝이에요. 나중에 배울 때는 이 사이에 무한대의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울 땐 이런 원리를 차단하고 배우거든요. 어렸을 때 내 세상에는 0하고 1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무한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냥 상당수를 차단해버려요.
자, 수많은 대학들이 C 언어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대학들을 뺀 다른 또 대학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할 때 파이썬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원리부터 보다 보면은 질려서 못해, 어려워서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일단은 활용하는 법부터 익히게 해서 재미를 느낀 다음에 차근차근 원리를 파헤치는 게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얘기했었던 9시 10분 전에 출근하느냐 9시까지 출근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두 이야기 모두 찬성을 해요. 굳이 나눠야 된다면은 전공이면은 여기부터 들어가고 비전공이면은 여기부터 들어가고. 근데 뭐 전공이 여기부터 들어간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거를 공부할 거라고 하면 오케이. 비전공이 이거부터 하겠다? 말리진 않을게요. 이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죠. 자, 객체지향 언어라고, 객체지향이라고 불리우는 특성이요. 이게 나중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 상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문서들. 쉽게 말하면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엑셀 같은 걸로 다루는 자료를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그 엑셀 파일 하나를 객체라고 불러요. 그 엑셀 열면 많은 양의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쓰는 언어랑 사고방식이 더 가깝다라는 거는 사실 동의하진 못하겠어요. 난 암만 해도 내가 쓰는 말하고 틀려 보이더라고. 자, 마지막 이제 5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초고급 언어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 분야라 그랬죠. 그래서 뭐 챗GPT도 있지만 그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은 이제 나는 한글로 딱 적으면 프로그램 코드가 제한이 되는 이런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 정도 합니다. 근데 써본 경험상 챗GPT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얘는 코딩 전문이에요. 대신에 코딩 말고 딴 거는 못해요. 근데 앞으로 뭐 이런 거 쓰면은 코딩이 쉽다라고 나오는 되게 하면서 유튜브 같은 되게 많이 영상 쇼츠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숨은 말을 다시 풀어보면 돈이면 다 돼요. 뭐 얘네는 맨정신으로 이거 땅 파서 장사하겠어요? 맨정신으로 무료로 퍼줄까? 무료로는 그냥 맛보기만 보게 하고 더 쓰고 싶으면 돈 내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요 페이지는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인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지식인데 아무래도 기본 지식이다 보니까 분야를 안 가리고 면접 때 물어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기수 친구들한테 요거 설명했더니 한 분이 그렇잖아도 면접 때 이거 물어봤는데 대답 못해서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 면접에 꽤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짚어봅시다.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0하고 1로 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진수를 못하니까 수학식에 기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는 대충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컴퓨터한테
전달을 하면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못해요. 왜냐면 이진수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작성된 명령어가 저장된 파일을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 소스 코드의 내용대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정식 형태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진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이 변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변환기라고 하면 되겠죠? 이 변환기를 컴파일러라고 해요. 자, 글자가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만 낮출게요. 여기까지. 자,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계어로 변환을 하면 변환된 파일은요, 윈도우 기준으로 exe 형태의 확장자를 갖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뭐 게임이라던가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확 하고 뜨잖아요. 그런 애들의 확장자가 다 exe예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요. 뭐 파이썬 아니고 C 언어가 됐건 심플볼이 됐건 자바가 됐건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변환하기 위해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실행 파일을 일반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 입장에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이것만 더블 클릭하면 돼요.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여기만 돌면 되죠. 자, 컴파일은 소스 코드를 변환하기 위해서 최초 1회만 하면 되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 과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소스 코드가 뭔지 컴파일러가 뭔지 알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선 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에러를 만날 거예요. 그럼 그 에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러를 고치면은 그때마다 컴파일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용자한테 완벽한 실행 파일을 건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운영체제의 종류, 크게 윈도우랑 맥으로만 칩시다. 맥용 프로그램하고 윈도우용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맥용하고 윈도우용을 같이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프로그램 2번 만들어야 돼요. 에러도 2번 고쳐야겠죠. 거기에 이제 또 지나가면은 컴퓨터에 장착되는 CPU, 중앙 처리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 수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맥이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인텔 CPU 쓰는 맥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M1, 2, 3가 있어요. 걔네들마다 프로그램 뜯어 고쳐야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인텔 CPU 쓰는 경우가 있고 AMD CPU 쓰는 경우가 있죠. 심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요. 자, 윈도우냐 맥이냐? 윈도우냐 맥이냐? 맥 같은 경우는 인텔이냐? M1, M2,
M3냐, 윈도우는 인텔이냐, AMD CPU냐. 여기서 끝나나? 32비트냐, 64비트냐. 얘도 32비트냐, 64비트냐.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 정말 제대로 일한다면은 이렇게 8번의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하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일단 컴파일, 즉 변환 과정이 완료된 결과물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번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행 속도가 빨라요. 이미 기계어로 다 변환됐기 때문에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들의 발전 과정은 유저 편의성이 아니라 개발자 편의성에 따라서 개발을 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정말 싫지. 그래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방식을 고안을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 과정 없이, 아까 이거 8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따위 거 필요 없이 그냥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 언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기계어로 변환을 하느냐 변환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에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MS 워드로 이력서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이력서라고 하는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파일을 친구한테 카톡으로 줬어요. 그럼 그 친구 컴퓨터에는 MS 워드가 깔려 있어야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윈도우라고 하면은 MS 워드, MS 오피스를 깔겠죠. 이 MS 오피스도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뭐 2016 버전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19 버전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료 옵션으로 구독해갖고 오피스 365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버전이 뭐가 됐건 윈도우에서 가동하기에 적합한 거면은 얘를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맥이라면 맥용 오피스 있거든요. 맥용 오피스 있어요. 그거 깔면은 그 사람도 이거 볼 수 있어요. 즉 이력서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적합한 오피스를 깔면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소스 코드를 열람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적합한 해석기를 각자 깔아야 돼요. 그 해석기를 인터프리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해석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기계어로 변환하는 기능을 개발자가 직접 자기 컴퓨터에 깔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해석을 해서 유저한테 배포한 거예요. 실행 파일 형태로. 근데 요즘은 해석기를 일반 유저들이 각자 자기 컴퓨터에 까는 거죠. 개발자는 소스 코드 자체를 배포해요. 알아서 해석해서 실행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도 파이썬 쓰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삼성 입사 시험에서 파이썬 들어갔다는데. 최소한 파이썬은 이제 개발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 선택지예요. 실제로 대기업 중에 입사 시험에 파이썬 요구하는 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파일 과정 없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죠. 소스 코드를 해석기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니까. 자, 컴파일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는 게 빨라요. 하지만 사용자도 소스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해석을 위해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얘가 이력서, 얘가 MS 워드, 이게 내 PC.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이력서를 나한테 줬을 때 나는 뭘 깔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파이썬 앞으로 우리가 다룰 프로그래밍 언어죠. 4세대로 구별되고요.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아직 살아있어요.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파이썬을 만들면서 했던 말이 이제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짧으니까 파이썬이 필요하다. 그만큼 파이썬이 배우기 빠르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파이썬을 만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혼자 연구실에서 만들었대요. 하루 만에. 내가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잤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크리스마스 때 프로그래밍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드디어 작년에 비슷한 게 나왔어. 혹시 모가코라는 모임 아세요? 이게 페이스북에 있는 모임인데 모여서 각자 코딩이라는 모임이거든요. 진짜 누가 번개를 때리면 커피숍 같은 데 모여갖고 그냥 각자 앉아서 노트북으로 지 코딩하다 돌아가는 모임이에요. 근데 얘네가 작년 24일에 모임을 했어. 관심 있으신 분들 머지 않았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파이썬의 특징, 가장 쉽고 간결하다. 그리고 무료고요. 개발 속도가 빠르다. 배우기 쉽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빠르다라는 의미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용은 지금 보면 뭔 말인지 감도 안 잡혀요. 객체지향은 뒷부분에서 단원 한 2개, 3개 정도 걸쳐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에 실시간으로 자료용을 검사한다. 요것도 지금 와닿지 않는 얘기니까 이거는 코드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 운영체제 시스템 유틸리티. 이 운영체제 시스템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처음 사면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메모장이라던가 계산기라던가 그림판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GUI 프로그래밍, 아이콘 클릭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근데 파이썬 자체, 모든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인데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은 한번 해석을 끝내놓고 나면은 실행할 때마다 그냥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된다 그랬죠.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할 때마다 코드를 매번 해석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컴파일 언어는 이진수로 바꿔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바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할 때마다 이진수로 맨날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더 빠를까요? 컴파일 방식이 더 빠르죠. 그래서 파이썬의 고질병은 느리다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체감할 정도로 느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파이썬 자체가 느린 게 아니라 나중에 분석할 데이터가 양이 겁나 많아서. 한 2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린 거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의 그 성능은 별로 그렇게 체감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에는 C나 C++, 즉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랑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웹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수치 연산, 뉴머릭 파이썬이라고 해서 통칭 넘파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패키지입니다. 요걸 통해서 수치 연산이 가능하고요. 이 수치 연산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데이터 분석 기능들이 파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SQL과 연계되는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가능한데 사실상 사물 인터넷은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인터프리터 언어들과 컴파일 언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요. 컴파일 언어에 비해서 인터프리터 언어가 매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을 약간 고사양을 요구해요. 사물 인터넷에 고사양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건 제조 원가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 한참 그 유행일 때 그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어제 소개할 때 보니까 이제 전작과 다니셨던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서요. 그 사물 인터넷 만드는 테스트용으로 쓰는 담배값만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걔가 원가 가격이 한 미니멈으로 사도 한 7, 8만 원 해요. 기판 하나가. 그걸 사서 사물 인터넷을 만든다라고 하면 최소 제조원가 7, 8만 원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인건비고 뭐고 하니까 그럼 물건값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한 1, 20만 원 안팎이겠죠? 가격이 그 정도로 형성되니까 못 사요. 근데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훨씬 저사양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물 인터넷을 하면은 제조원가 때문에 컴파일 언어 씁니다. 한때 국비 지원 학원들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동안 되게 많이 울부짖었던 단어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두되면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이 분야가 같이 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쑥 들어왔죠. 초창기 학원들은 빅데이터보다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집중을 했어요. 국비지원 학원들이. 근데 얘가 왜 들어갔을까?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강조된다고 해도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의 요구사항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서울에 회사가 있을까요? 대부분 취업처가 지방으로 빠집니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돈은 많이 받아요. 뭐 멀리 볼 거 없죠.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자동차만 해도 사물 인터넷인데.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초봉이 억대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선 일 못하죠. 가끔 보죠. 뭐 무슨 자동차 공장 파업한다. 걔네 아무리 일 못하는 생산직도 웬만한 대기업 연봉 뺨칩니다. 연봉은 센데 서울이 아니에요. 나라면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할 수 없는 일,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절대 못해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건 못 만들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애플에서 만든 거. 반드시 그것만 써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바를 썼는데 지금은 코틀린이라고 하는 전용 언어로 전향을 했어요. 특히 아이폰은 윈도우에서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폰 개발 공부하고 싶으면 일단 맥북 지르고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좀 비싼 프로 버전을 질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고 싶으면 한 450만 원 꼬라박고 시작하는 과목이에요. 예전에 아이폰 개발 과정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우르르 다 나가잖아요. 그럼 다들 책상에 맥북 하나씩 놓여있어. 그것만 슬쩍 수거해서 팔면 돈이 얼마일까 순간 고민되더라고요. 굉장히 부르주아 과목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맥북 사고 테스트하려면 아이폰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600만 원을 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다시피 대단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거나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못해요.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파이썬으로는 못한다. 왜냐면 인터프리터라서. 파이썬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모장 켜놓고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기능을 다
다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 그 오픈소스들의 덩어리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 라이브러리가 온라인상에 무료로 굉장히 많이 배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현하고 싶으면은 일단 그 오픈소스부터 다운로드 받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부터 연구하면 돼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 같은 거 따질 이유는 크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고 그런 특징에 힘입어서 2013년 기준으로요. 2022년에 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수리 1위를 달성하고 2023년에도 1위를 또 달성을 합니다. 매해 1월 달에 그 조사돼서 발표되는 순위인데요.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겠죠. 자, 요약 정리할게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리 방법하고 순서를 기술해서 컴퓨터에 주어지는 명령문 집합체고요. 이 각각의 명령문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 인공적인 언어인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명령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명령문 체계를 외우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의 몸을 기계어라고 한다고 했고요. 오늘날은 대부분 4세대에 해당하는 객체지향 언어를 쓰고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 4세대 언어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소스코드라고 하는 건 기계어로 변환되는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만 실행 가능한데 이때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좀 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컴파일 과정 없이 바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한다. 자, 평가학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적어도 이 정도, 어떤 코딩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용어들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 위주로 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 형태. 그렇죠? 네. 모든 소스 코드는 기계어 형태로 변환돼야 된다고 했죠. 이 변환하는 과정, 컴파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컴파일 과정 없이 실행하는 형태, 파이썬이 실행되기 위한 환경은 인터프리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환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답지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억 한번 되짚어 보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